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첫 번째 페이지. 105년 전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거듭났고 단 한 주 만에 이분은 300구독자 채널 주인에서 600구독자 채널 주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홍대선의 그거 아세홍 주인장 홍대선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200% 성장 축하드리고요. 예. 네,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예. 아니 이 코너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코너명이 생겼다고 하네요. 잡다한 한국인 사전이라고. 안 끝나면 뭐 전 괜찮습니다. 난 아직 배가 고프다. 네, 그렇습니다. 전 배가 내년에도 고프고. 그것도 한국인의 그건 네덜란드인의 특성 아닌가요? 네덜란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히딩크의 특성이죠. 히딩크의 특성. 그 히딩크가 나고 자란 마을에 가 보니까요.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 네. 간 그 방송을 보니까 네. 거기 있는 모든 마을 남자 사람들이 네. 다 히딩크처럼 생겼어요. 거기 네덜란드 집성촌이더라고요. 정말. 네, 성이 다 히딩크예요. 다 흰색 코스염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한국인 3부작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데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저희가 조선이라는 나라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 코너도 따로 있습니다만 작가님, 이 조선이란 나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하는 얘기가 역사상 조선과 가장 비슷한 나라를 꼽으라면 저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련? 그렇죠. 왜냐하면 둘 다 철학에 의해서 탄생한 이념 국가잖아요. 네. 예, 공산주의와 민본주의. 조선은 민본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이 창업한 해가 1392년인데 예. 이때 어쨌든 실제 민본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와 별개로 네. 어쨌든 국가의 존재 이유가 원칙적으로 민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창업한다라고 하는 그 시도 자체, 그러한 주장 자체는 매우 급진적인 거죠. 그래서 절대 평가를 하자면 당연히 소비에트 연방이 더 급진적이죠. 왜냐하면 소비에트 연방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역사 발전 단계에서 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 이상 사회가 되는데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 소비에트 연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존재한 나라인데 네.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통치국 프롤레타리아가 한다는 게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예. 그런데 조선의 민본주의는 네. 솔직히 좀 그거보다 급진적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조선의 민본주의는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 나라가 맞고 이 민본을 위해서 왕도 사대부도 존재하나 사대부들이 똑똑한 우리가 너네를 대신 통치해줄게. 그게 그 너네한테도 차이가 좋을 있네요. 거야. 믿고 따라와. 속고만 살았어. 믿고 따라와. 들어와. 라고 하는 게 이제 예. 그런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 거는 그리고 유교 이념으로 성리학 이념으로 너희를 잘 질서 잡히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네는 못하잖아. 의문스럽진 않아. 그냥 대놓고 내가 통치 한번 해줄게. 믿어봐. 예, 그렇죠. 그래서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민심서의 목민이 유목하다, 목축하다 때 목자예요. 그래서 소나 양처럼 백성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목민심서.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있는 거죠.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예. 그래서 조선과 소련은 둘 다 윤리적 국가예요. 여기서 윤리적 국가라는 거는 훌륭한 나라고 꼭 윤리적 국가라고 해서 착한 나라라는 게 아니라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을 통해서 존재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관념에 의해서. 네. 그래서 윤리적 국가가 실행하는 윤리가 다 올바르진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스탈린이 대숙청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잔인한 대숙청을 할 때 그것도 프롤레타리아를 위한다는 윤리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반가의 과부가 평생 수절하고 막 엽기적인 일까지 해가면서 평생 수절을 해가지고 연료비가 세워지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 기준에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당시의 기준에서는 윤리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국가인 거고 자연 발생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고 1392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사건이다. 급진적이면서도 기이하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사극에 보면은 조선 사람들이 나오니까 TV 틀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해서 그렇지 조선은 사실은 매우 독특한 국가다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재밌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려가 무너지고 당시 조선이 건국됐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조선을 세운 여만선초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운동권을 해요. 운동권이요? 운동권. 제가 아는 그 운동권이요. 네, 80년대에 우리의 운동권과 같습니다. 뭐지? 옛날에 우리 운동권 선배 형님 누나들 보면은 본인들은 다 대학생이니까 중산층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거민들, 노동자들 이렇게 이제 사회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대리 투쟁을 해주는 그런 양상을 띄었잖아요. 그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목은 이색의 제자들이에요. 이색. 그 목은 이색 선생이
뭐 공부 정말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 그래요? 사람이 정말 그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수업료가 비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다 이분들 제자인데 예. 다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아, 그런데 이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시작했던 운동이 그 고려의 기득권들의 토지 문서를 몇 날 며칠을 불태우면서 다시 토지를 재분배하면서 이제 조선 왕조가 창업이 되잖아요. 예. 거기 자기 아빠들 토지도 불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화염병으로 태웠구나, 그거를. 그렇죠. 뭐, 그래서 조선은 사실 예.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 극도의 보수성으로 이제 낡은 국가가 돼서 그런 예. 상태에서 이제 망하지만 조선이 처음에 탄생할 때 그리고 탄생되고 나서 100년, 200년 정도 동안은 네. 굉장히 새빨간 나라였다. 네. 예, 아주 급진적인 새빨간 나라였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문명사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혁 없이 고려라는 사회 혹은 이 한반도 문명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고려가 이제 그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그 고대 로마에서 나온 용어가 있거든요. 그 진짜 소수의 특권층이 소유한 대농장. 그 대농장에서 노비라든지 소장농이라든지 노예들이 네. 이제 노동을 한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라티푼디움이 되는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라티푼디움은 있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 그래요? 뭐 이런데 뭐 가도 끝없는 사탕수수만 펼쳐져 있고 예, 예. 막 커피를 재배하는 면적만 경상남도만 하고 예. 예, 뭐 필리핀의 뭐 산 전체가 그냥 산 몇 개 전체가 바나나 농장이고 예. 이런 데가 라티푼디움이에요. 네네. 근데 그 라티푼디움은 땅이 풍요로운 데서 그걸 버틸 수 있는 데서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라티푼디움을 하면 이이님이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의 그 최고 빌런이 이이님이었잖아요. 예, 예. 그 권문세가의 수장. 예. 이 권문세족들이 소유한 땅이 한 사람이 소유한 땅이 산맥과 강을 경계로 했다 그래요. 아, 경계를 산맥과 강 단위로 갑니까? 예. 와. 그러니까 뭐 혼수로 경상남도의 절반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야. 그들이 결혼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이건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서 해야 될 그 대농장을 네. 라티푼디움 노예 노동을 통한 대농장을 이 척박한 한반도에서 하고 있으니 예. 이 문명이 유지가 되냐. 그래서 나중에 그때 그냥 기근 뭐 사람들이 도적이 되고 뭐 외구가 쳐들어오면 외구 편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죽고 그냥 주거지를 이탈해서 막 유랑민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고려 말에 되면 엄청 심각해져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에 가능한 것인가? 아.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그 고민을 신진 사대부들이 제가 봤을 땐 했던 것 같아요. 해줬다. 네.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났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새나라 조선 시작부터 살짝 좀 굴욕적인 느낌입니다. 음. 조선과 화령 처음에는 이 두 이름을 놓고 이제 나라 이름을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작 결정을 명나라한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조선과 화령 중에 두 개 하나 골라주세요 하고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한테 그걸 보낸단 말이에요. 주원장.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으로 해라고 선택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린 이제부터 조선입니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엔 숨겨진 트릭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화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성계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그 후보지에 올라갔던 건데. 아, 그렇군요. 예. 그 명나라라는 나라가 네. 몽골을 중원에서 밀어내면서 수립된 나라잖아요. 예. 그 몽골과 정말 이를 악물고 싸운 사이잖아요. 예. 예. 그 몽골의 수도 이름이 카라코룸인데요. 예. 예, 이걸 한자로 읽으면 네. 허닝 혹은 다른 한자로 읽으면 헐린이 돼요. 네. 그 중국어로 읽으면 예. 화령이 중국어로 헐린이에요. 아, 그게 같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 뭐 정말 뭐 여차하면 네. 화령으로 만약에 당신들이 선택을 해주면 네. 어떻게 뭐 싸움 잘하는 오랑캐 노릇 좀 해줘? 이런 협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조선이 협박의 뉘앙스를 넣어서 그걸 부탁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령이 되길 원치 화령이 않았던 협박의 거예요? 뉘앙스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선택지는 하나였어요. 아, 그렇군. 예, 그리고 답정너네, 답정너. 예, 답정너였어요. 그리고 예. 만약에 주원장이 어디 한번 이 자식들 너만에 당해봐라고 화령을 선택했다면 예. 계속 우리끼리는 조선이라고 쓰면서 그러지 마세요. 근데 계속 막 빌고 막 계속 엉짜 놓고 하면서 어떻게든 조선이 이름을 받아냈겠죠. 네, 형식적으로 그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고려는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후계 국가잖아요. 네. 이름 자체가 예. 고구려 시절부터 고려와 고구려라는 말은 동의어였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몽의 후예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니까 정통성 논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쨌든 우린 고구려의 역사는 배신한 셈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신라가 우리 원조라고 해야 돼? 백제가 원조라고 해야 돼? 원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고려인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어떡하지? 그러면은 아예 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자. 고조선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최초의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논쟁을 그러니까 그 논쟁의 틀을 벗어나서 그러네. 논쟁의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조선. 우리 당군의 다 같은 당군의 후예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성 논쟁을 그런 식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조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 시대에는 그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 어디가 정통이냐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나라 이름이 고려인데 고구려죠. 그렇죠. 근데 조선에서는 그래서 삼국 정통론이 조선 정부의 500년 내내 공식 입장이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다 같은 조상님들이지 다 정통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려는 우리 조선은 정통이야 이런 뜻으로. 그래서 아까 화령과 조선 중에서 사실 답은 조선이었던 겁니다. 답은 애초에. 조선이었죠. 예, 요런 의미 때문에. 자,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한국사가 아닌 한국인에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인과 조선인은 좀 다르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뭐 지금 제 헤어스타일, 안경, 제 이 가죽 잠바 다 서양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 청바지 입고 있고요. 한복 바지가 아니라 예. 핫바지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인성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근대 서양에서 철학자들이 개발해준 우리가 그 개인,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개인성을 느끼며 살고 또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서양에서 만들어진 체제를 우리가 굳건하게 이게 가장 좋은 체제야라고 굳건하게 믿게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서양화됐다 한들 조선 하나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 체계로 하나의 제도로 500년을 살았어요. 그것은 그 500년 동안 고착되고 형성된 것은 쉽게 사라진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은 네. 서양화된 조선인. 그래서 한국인에서 마이너스 서양을 빼면 네. 저는 그것은 조선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에서부터 형성된 어떤 기질이나 뭐 사고방식 같은 게 지금의 한국인의 어떤 구체적인 행태에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 것인데 일단 그 책에 가장 좀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주신 게 우리 민족은 조선 때부터 프로 민원러의 기질이 있었다. 민원을 많이 넣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이거? 조선은 민원의 국가고요. 한국도 민원의 국가고요. 예. 우리 그 민원 많이 넣긴 하죠. 민원은 뭐냐면 예. 일단 조선 사람들은 어쨌든 사대부들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이런 목적에서 국가를 세웠다라는 걸 백성들한테 엄청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민본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만든 나라가 맞아? 이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게 뭐냐면 네. 이 민원이란 건 뭐냐면 저 억울한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배고픈 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사실은 엉자를 놓는 게 민원이에요. 조선의 민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민원하면 생각나는 게 조선의 민원하면 신문고를 생각하잖아요. 신문고. 실제 신문고가 사용된 적은 굉장히 적었고 사용되었던 시대도 다 합하면 굉장히 적어요. 신문고는 송나라에서 원래는 처음 만들어진 제도인데 예. 이제 본다 왔어요. 근데 절차가 복잡해요. 그냥 자기 동네 수령하고 합의가 안 돼. 수령한테 민원을 넣는데 네. 수령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사또랑. 예. 그러면은 이제 조정의 민원을 왕한테 직접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그 절차가 복잡해요. 그 절차를 다 기다리는 데까지만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북을 치면 되는 게 아니라 북을 치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런 걸 하기 싫어했어요. 신문고. 네. 뭘 했냐면 격쟁을 했습니다. 조선의 격쟁. 민원은 예. 99% 격쟁이에요. 꽹과리 치는 거 아닌가 그거? 꽹가리 치고 징치고 하면서 왕이 행차할 때 그죠? 왕이 행차할 때 꽹가리 치고 징치고 행차길을 막아서서 예. 자해공갈하는 걸 들어놓는 거예요. 나를 밟고 가면 밟고 가지 그냥은 못 간다. 근데 그때 이게 조선 완전 태종 이방원 때는 네. 이 사람 별명 킬방원인데 킬방원 때는 조선왕조 극초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킬방원도 그 격쟁을 당했어요. 길방원조차. 예, 시각장애인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예.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둘러싸여서 쌀 한 섬씩을 뜯기고 풀려났어요. 우리의 킬방원이. 정말. 예, 근데 그때는 그 시각 장애인들도 대부분의 인생을 고려인으로 살았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조선왕조 극초기니까. 그렇죠. 근데 고려 시대에 그런 일을 하면 네. 당연히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왕의 호위 부사들한테. 예.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그 일은 뭐냐면 조선 시대 극 초반부터 사람들은 조선 왕조가 성립되고 난 거의 직후부터 사람들은 국가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
너희가 민본주의를 기치로 새 나라를 만들었으면 증명을 해봐라 이건가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그거를 최대한 그 이익을 누리고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격쟁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격쟁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왕들이 세종대왕도 똑같이 이제 시각장애인들한테 둘러싸여서 똑같이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호구 잡힌 거죠. 저 부자는 장애인들한테 특히 약하다. 왕이 호구 잡히는 나라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 행차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걸땀을 넘어서 주상전하 살려주세요 하면서 꽹가리를 치면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예. 야. 그러면 형식적으로 곤장을 맞을 때도 있긴 했지만 예. 한 3대 정도로 아주 살살 맞는 거죠. 그러네. 예,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은 왕은 도저히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조선 시대의 민원이 무서운 이유는 예. 조선은 서류행정의 나라고 기록의 나라예요. 예. 모든 게 조선왕조실록, 순곤청건 일기에 다 기록돼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이 격쟁에 한번 걸리면 네. 이거를 공평무사하게 최대한 노력해서 처리했다. 이 민원을 해결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그 일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처리한 민원이 숫자가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인들끼리의 고소고발이 왕한테 올라오는 거는 상언이라고 하는데 예. 상언과 격쟁 민원을 합쳐서 네. 3,355건의 민원을 처리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다산 콜센터 수준 아니에요? 아니 정조왕 때만 3,000건 넘게. 그러면 정조 때 와. 이제 그 정약용 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예. 다산 콜센터였던 거죠. 그러나 예. 그러네. 예. 경복궁 주민센터.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 모든 업무를 다 보고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에 왕들이 옛날에 시달려 왔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다가 노조에 주민센터,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주민센터. 예. 예. 주민센터에 뭐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정조 같은 임금님도 그러니까 조선왕조 왕들이 다 단명하잖아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가 컸겠네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업무를 다 봐도 잠자는 시간이 그 모든 업무를 제 시간에 다 처리해도 잠자는 시간이 대여섯 시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처리하느라고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매일매일 휴일도 없이 일하다가 다 등창 걸려서 죽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금 뭐 주민센터 직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만큼 뭐 공공기관 아니면 기업 AS 센터, 콜센터 이런 데 민원 많이 넣는 민족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구 10,000명당 고소 고발 건수가 우리가 일본보다 150배가 더 많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읍소와 상소의 민족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읍소와 상소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억울하면 기본적으로 못 참고 공공기관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러니까 대기업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으로 보거든요. 이 관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면 안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민족적 기질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읍소와 상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소는 임금님한테 따지는 거죠. 사대부들이 주로. 예, 주로 사대부들인 건 이분들이 이제 한문을 잘 쓰니까. 근데 사실은 기생도 상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전하께서는 틀리고 나는 맞다. 기생도 그냥 일반 백성들도 다 상소를 올릴 수가 올릴 수 있는데 이제 문장력이 없으니까 일본 백성들이 힘들지만 기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대부들하고 자기 손님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니까 편지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제 고급 기생들은 글을 좀 쓰니까 이제 그 왕한테 옛날에 이제 평양기생 초월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그 임금님한테 그 임금님 디스를 엄청 하는 그 상소를 올린 적이 있어요. 디스 상소를? 근데 자기 평양 기생 선배 중에 그 평양 기생 선배랑 내가 그 언니 잘 아는데 엄청 못된 언니다. 같이 그 좀 놀지 말고 그 중전마마나 잘 좀 보살피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디스하는. 왕이 그 선배랑 놀았구나. 예, 그래서 상소문에 보면 왜 그렇게 그 선배 언니를 싫어했는지도 나와 있어요. 고자질을 왕한테 직접. 보니까 그 묘사된 내용을 보니까 엄청 미인으로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미모에 속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 왕이 기생이랑 놀 때 미모에 속지 뭐에 속습니까? 이제 그런 게 상소고 읍소는 말 그 울읍잖아요. 읍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저 배고파요. 저 죽게 생겼어요. 저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게 읍소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게는 주로 왕은 이제 읍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들한테는 상소를 당하면서 여기는 불쌍한 애들 보살펴줘야 돼. 여기는 나보다 말 잘하고 논리력 강한 애들이 과거 시험 통과한 애들이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극한 직업이네. 예. 그래서 이제 읍소의 현대적인 예는 한국 드라마 보면 좀 이렇게 약자가 강자한테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 막 붙들면서 막 좀 사정 좀 봐달라고 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네,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외국의 K 드라마 팬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무섭거나 왜냐하면 그게 그런 일이 외국에는 없으니까 권력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아? 예, 그러니까 좀 그 무릎 꿇은 사람에게 약간 공포를 느끼거나 이게 너무 뜨악하니까 아니면
너무 저렇게까지 비굴해도 되는 거야? 한국은 정말 저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예. 한국에 무릎 꿇고 빌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눈이 많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쇼죠, 쇼.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나를 물리치는 네가 인간도 안 되는 짐승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성이 남아있는 사람인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은근한 협박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걸 이제 외국 분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좀 정근대 같지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작가님께서 책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딱 이거다. 임금의 사대부에 의한 백성을 위한 나라. 예. 네, 어떤 의미입니까?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좀 표절을 하고 싶었고요. 원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죠. 예. 그런데 이제 임금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부동산에는 당시엔 자유민주주의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부동산에는 어쨌든 명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국가의 공동 명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임금님의 국가다라고 해서 그 왕토 사상이란 게 있고 모든 게 임금님의 땅이다. 예. 예. 왕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왕토 사상이지 당시 요즘으로 치면 토지 공개념이고요. 네. 사대부에 의한이란 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해줄게. 그렇죠. 우리만 믿어. 믿고 예. 따라와. 백성 너네를 위해서. 그러네.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의 사대부에 의한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게 얼마 잘 작동하지 못한 시대도 있었고 그런 순간들도 많았죠. 하지만 조선의 기본적인 헌법 같은 윤리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봤던 뭐 민원 수렴 이런 거 말고 백성을 위했다는 증거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공리주의에 맞추는 거예요. 공리주의. 예, 예를 들어서 고려 말에 상업을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은 상업을 발달할 재주가 없었던 게 아니라 조선의 건국자들이 상업 발달을 의도적으로 억제했어요. 그렇지. 네. 예, 왜 억제를 했냐? 네. 왜냐하면 조선의 건국 목적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에요. 공리주의인데 사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건 당시 기준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먹방이죠. 잘 먹는 거? 그러니까 잘 먹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복지의 99%잖아요. 예. 시대 자체가. 예. 그래서 왜 상업을 억제했냐? 상업을 억제해야지 곡물이 시장에서 막 유통되지 않죠. 곡물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곡물 가격이 오르죠. 예. 곡물에 인플레가 생깁니다. 그는 백성들이 잘 못 얻어 먹어요. 예. 곡식을. 예. 자, 에도 시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도 시대에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자본이 엄청나게 팽창했어요. 네. 근데 그것은 당대 조선보다 확실히 우월한 점도 있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에도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신장이 에도 시대에 줄어들어요. 잘 못 먹어서 일반 예. 백성들이. 왜? 에도 시대는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 곡물의 인플레 때문에 예. 일반 서민들은 잘 못 먹는 거예요. 오늘 일장일단이 있네. 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업을 억제한 부분이 있고요. 자,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은 상업을 그 곡물 가격을 올리는데 상업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부자들이 옛날엔 쌀이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시대에 부자들이 창고에 이제 재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예. 쌀을 쌓아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곡물 가격이 오르죠. 네. 그리고 그 쌀을 가지고 고리대 장사를 할 수가 있죠. 예. 쌀에 그 원금에 이자 받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 남의 땅을 뺏을 수도 있고 자기 땅을 늘릴 수도 있고 예. 점점 더 그렇게 자본가가 되는데 네.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임진왜란 병자호란만 생각하지만 네. 진정한 게 밀려오거든요. 진정한 빌런이 경신대극이라고. 대기근. 예, 경신대기근 때 이 경신대기근 얘기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책을 사서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백과에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경신대기근은 정말 공포스럽고 끔찍한 진짜 초현실적인 재난이었어요. 막 한여름에 비가 눈이 내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그래요? 이제 예.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이어졌는데 예. 이때 왕족들과 정승 판서들까지 굶어 죽었어요. 심각했네. 이 말은 뭐냐면 곡식을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이 사람들이. 예, 저축을 안 했네. 왜 저축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시장의 곡물 가격을 안정시켜서 백성들 평소에 잘 먹고 살라고 인플레 없이. 예, 백성들 잘 먹으라. 그러니까 적어도 경신대기근 이전까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대부와 왕실은 그 조선 건국 이념을 따르고 있었어요. 야, 그러네. 그 최대 다수의 최대 먹방이라고 표현하신 예. 그 이념. 그런데 경신대기근 이후에 한번 굶어 죽어 보니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재물을 축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다시 한번 가뭄이 왔을 때 예.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급속하게 양극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적어도 뭐 기근 전까지는 사람들이 일단 잘 먹는 거에 중점을 뒀다는 건데 실제로 조선인들은 없는 살림에도 양껏 잘 먹고 또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일종의 국제적인 얼평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 뭐 진짜 제가 책이 쓰기 정말 곤란했어요. 한국인 작가가 한국어로 책을 쓰면서 한국인 독자들을 상대로 그 한국인의 잘생김에 대한 서양인들의 그 일관된 증언을 예. 제가 적고 있는 게 막 현타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고비를 넘지 않고서는 조선시대 본질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양인들이 정말 수십 명의 구한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네. 일본과 중국인과 한국인의 외모를 비교를 다 해요. 비교를 다 하면서 조선인이 일본인 중국인보다 일관되게 키도 크고 치아도 괜찮고 여자나 남자나 더 잘생겼다. 여자 더 이쁘다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하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증언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욕먹을 거기 때문에 남의 입을 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입을 실컷 빌렸는데 예. 그러면은 자 최근에 그 개놈 분석 같은 게 요새는 막 자유자재로 막 연구가 되잖아요. 예. 개놈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 이 한중일 삼국 대만까지 삼국 사람들은 대만 원주민 빼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치면 단일 민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전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유럽이랑 비교해도? 아니 한국, 중국, 일본 네네네. 아, 예. 이 한중일 예. 한 나라 사람들을 한 민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 한중일 3개국의 사람들이 네. 서로 유전자 차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조선인의 외모 차이가 왜 이렇게 커질 수 있었냐? 예. 그거는 사실 조선시대 내내 500년 동안 잘 먹어서라고 밖에는 해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대식국 그것은 어쨌든 백성을 잘 먹이기 위해서 탄생한 국가라고 하는 게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 국가인 건 그 가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실행된 국가인 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싸움 가장 잘하고 맷집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모아인들을 아, 사모아. 아, 그치. 있습니다. 예. 락도 사모아인이에요. 예, 그리고 뭐 마크 헌트 이런 아저씨들도 그쵸, 있고 그쵸. 그다음에 예. 이제 마오리족들 무섭기로 소문났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하와이키라고 해서 사실은 같은 해양 민족이에요. 유전적으로 같은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의 유전자를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밝혀졌어요. 대만 원주민들이랑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대만의 원래 원주민들은 조그매요. 예. 여리여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네. 그 남태평양 섬의 전복을 멸종시키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원이 되는 동물들을 거의 몇 종의 동물들을 멸종시켜가면서 몸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몸이 커지고 맷집이 좋아지는데 예. 수천 년이 걸렸는데 네. 그에 반해서 조선 사람들은 네. 일본인, 중국인에 예. 비해서 확실하게 서양인들이 봤을 때 다른 이종처럼 보이는 외모가 됐는데 어쨌든 50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잘 먹었다. 예. 그래서 예. 그 조선 사람들 별명이 대식국이었잖아요. 조선 별명이. 근데 진짜 그 많이 먹었다고.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건 여러 그 서양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중국인들의 증언하고도 일치가 되거든요. 복숭아를 한 자리에서 뭐 20개씩 먹고 막 이랬다. 참외를 20개씩 먹고. 근데 이제 서양인들의 예. 조선인들의 외모 칭찬은 조금 기분이 좋긴 한데 또 약간 불쾌한 게 있어요. 뭐가? 조선인들은 네. 코카시안의 후손이거나 백인종의 혼혈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면 잘생길 수 없다라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백인인 거예요. 예. 백인이 안 돼 잘생겼어? 그럼 혼혈이겠지. 이런 식으로 인상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네, 그런 또 재수없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조선이 결국은 몰락하지 않습니까, 작가님? 네. 몰락의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몰락의 이유는 일단 경신대기근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첫 번째 그래요? 보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회적 모순이 계속해서 이제 그 강화되면서 양극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신대기근 이후부터 쭉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그 많던 자장농들이 자꾸 이제 그 가뭄이 들 때마다 고리쌀을 빌려 먹고 그걸 갚지 못하게 되면 땅을 팔고 하면서 소상농으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남의 논에서 이제 그 논밭을 부쳐먹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얼마를 바치냐.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금대로 내면서 기본적으로 50%를 바쳐요. 땅 주인한테. 네. 자기가 일은 자기가 하는데. 예. 그러면은 그럼 경제적 체력이 약해지죠. 그럼 내가 저축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곡식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네. 50%를 바치면.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뭄이 올 때마다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뭄이 올 때마다 빚을 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현상이 반복되면 이제 조선시대 말이 되면은 이사벨라 버스 비숍 여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예. 조선에는 착취당하는 자와 착취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됐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 준비가 된 거죠. 네. 경제적 모순에 의해서. 예. 그다음에 탕평책을 영조가 추진을 해서 네. 관철시켰잖아요. 네네. 붕당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탕평책을 그리고 영조는 워낙 카리스마 있는 왕이고 그 손자가 되는 사도세자 패스하고 그분은 이제 뒤주에서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 그 정조대왕이 워낙 천재적인 인물이니까 이분이 왕권을 탕평책을 통해서 왕권이 집중이 되면 예. 그거를 왕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조까지는. 네. 그거는 영조가 워낙 성격이 괴팍한 카리스마 있는 군주여서 그렇고 정조가 워낙 천재여서 그랬지. 그 이유가 되면 탕평책이 뭐가 되냐면 붕당이 사라지니까 네. 토론이 사라져요. 아. 그 논쟁이 사라지고 예. 서로 탄핵하고 다른 정파를 탄핵하고 하는 게 그렇죠. 사라지면서 예.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대선 총선이 없어진 거예요. 아, 서로 이제 견제하는 역할을 붕당 예. 정치가 해줬는데. 예, 그러니까 예. 단일 세력이 결국은 그냥 모든 국가를 소유하다시피 전행하는 세도 정치로 귀결되는 거죠. 아, 세도 정치로.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 때 제가 그 국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정조 때 6년 동안 식목 사업을 해요. 아, 나무 심기. 예, 우리 강산 푸르게 사업을 합니다. 예, 예. 6년 동안 몇 예. 그루를 심을게요? 네? 1200만 그루를 심어요. 아, 진짜? 예. 6년 동안? 6년 동안. 와. 1200만 그루를 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조 때의 조선의 행정력은 네. 사실은 선진국의 일원이죠. 뭐 그냥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정도 수준의 나라였던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그 정조가 돌아가시고 예. 이제 세도 정치하고 양극화되고 네. 이제 조선의 뭐 수자원, 삼림자원 그다음에 그 어떤 땅의 지력도 소모가 됩니다. 예. 워낙 척박했다는데 하도 오랫동안 농사가 지어서 네.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고종 때가 되면 한 100년쯤이 지납니다. 네. 고종 때 우리 강산 푸르게 한 번 더 합니다. 전국에 예. 낑낑거리고 해서 5만 그루를 심어요. 겨우. 아. 그러니까 국력이 이 행정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추락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조선은 시대별로 다르고 한 시대에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 수립 200년짜리 살던 어떤 농부에게 조선이 실패한 체제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결국 망했다고 해서 야만인의 군대에 패배한 나라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조선의 마지막 모습으로 조선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아. 예, 요 정도 실드는 쳐주고 싶어요. 아, 조선에 대해서.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오늘이 3.1절이지 않습니까? 예, 작가님께서는 사실상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한국인이 탄생했다고 보신다던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네. 원칙적으로는 3.1절에 탄생했는데 네. 그래도 그건 그냥 실패한 운동이고 보통 해방하고 네, 실질적으로는 8월 15일 그 광복절에 탄생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사실은 진실은 한국인 스스로의 힘으로 3.1절 날에 1919년 3월 1일에 스스로 탄생한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3.1절은 그냥 만세운동이 아니라 네. 전 국민이 앞으로 독립될 나라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으로 하기로 정한 사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채를 정한 사건이에요. 어. 국채를 정했고 그 결과 그 3.1운동이 일어난 다음 달에 4월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 역량으로 수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3.1운동이 성공했다고 진심으로 믿었고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 독립만 되면 예. 3.1운동에서 운동한 내용대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공한 운동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태어난 나라고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비극이 있었지만 우리 역사는 아주 그 드라마틱한 발전이 있었고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산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제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도가 총칼보다 무서운 거는 우리가 북한과 다른 거는 헌법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3.1운동에 의해서 재헌헌법이 생겼고 그 재헌헌법의 가치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헌정가치를 지켜라 라고 하는 명분으로 민주화 투쟁을 해서 이승만도 쫓아내고 전두환도 쫓아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에 의해서 명문화된 어떤 헌법적 가치 있죠. 네. 그거는 사실 총칼보다 강력한 거예요. 그 헌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혁명이 북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반도의 정체성은 네. 북한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 3.1운동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되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긴장돼. 예. 이승만 대통령이 네.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1919년이 건국의 해라는데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분은 본인의 의지와 신념과 진정성을 가지고 건국 30주년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3주 동안 한국인의 탄생,
주제로 홍대선 작가와 즐거운 이야기 나눴는데요. 앞으로 뭐 집필 활동 계속 하시는 거죠? 계속해야죠. 알겠습니다. 잡지사에서도 또 좋은 기회에 또 다시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대선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